새벽 5시 서진우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70평생 몸에 밴 습관이었다. 한때 대양을 가르던 상선의 성교에서 일출을 맞이하던 그 시간. 이제 그가 맞이하는 건 낡은 단칸방 창문 너머 희미한 가로등 불빛뿐이었다. 진우는 작업복을 챙겨 입으며 벽에 걸린 작업일지를 확인했다. 시청 계약직 가로등 관리원. 그의 현재 신분이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아니 초라하기까지 한 노년의 직업이었다. 항구 마을 주민들은 그를 정기공 할배라 불렀다. 오후가 되자 마을 도서관 앞 배전함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도서관 직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합선인가요? 불이 날까봐 무서워서.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배전함을 열었다. 순간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메인 차단기가 과부하로 녹아내리기 직전이었다. 그는 침착하게 전원을 차단하고 손상된 부품을 교체했다. 20분 만에 배전함은 정상 작동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전기 기술자셨나 봐요?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진우는 짧게 대답하고 공구함을 챙겼다. 더 이상의 질문을 받고 싶지 않았다. 그는 오래전 자신의 과거를 이 마을 어디에도 남기지 않기로 결심했었다. 해질녘 진우는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항구 방파제에 앉았다. 주머니에서 낡은 회중시계를 꺼냈다. 첫 항해 때 아버지께 받은 것이었다. 뒷면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항상 옳은 방향을 향하라. 김소희는 마을 도서관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한 지 석 달째였다. 서울 소재 대학 사학과 3학년인 그녀는 방학 동안 고향에 내려와 용돈을 벌고 있었다. 오늘도 반납 도서를 정리하던 중 밖에서 희미한 전기 타는 냄새가 났다. 무슨 냄새지? 현관으로 나가자 도서관 앞 배전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소희는 깜짝 놀라 관리실에 달려가 신고했다. 10분쯤 지났을까 작업복 차림의 노인 한 명이 공구함을 들고 나타났다. 동네에서 종종 보던 전기공 할아버지였다. 저기 위험한 거 아닌가요? 소희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진우는 고개만 끄덕이고 배전함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 겪어본 사람처럼. 소희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의 작업을 지켜봤다. 진우는 배전함 문을 열고 내부를 살폈다. 그의 눈이 문제를 파악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초. 그는 주저없이 메인 차단기를 내렸다. 소희는 사학과 학생답게 관찰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진우의 손놀림에 집중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정확했다. 각 전선의 역할을 꿰뚫고 있는 듯했고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일반 전기공이라면 매뉴얼을 확인하거나 최소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이 노인은 달랐다. 마치 자신의 몸을 다루듯 배전함을 다뤘다. 선로 재배치, 부하 균형 맞추고. 좋아, 이제 복구. 진우가 차단기를 다시 올렸다. 도서관 내부에 불이 들어왔다. 완벽한 수리였다. 20분도 안 걸렸다. 소희는 감탄하며 다가갔다. 대단하세요. 전기 기술자이셨나 봐요?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진우의 대답은 짧았다. 혹시 저기 할아버지, 아까 선로 재배치라고 하셨는데 그건 선박 용어 아닌가요? 제가 역사 공부하면서 해양사 관련 자료를 본 적이 있거든요. 진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소희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걸어갔다. 소희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뭔가 있어. 소희는 직감했다. 저 노인에게는 단순한 전기공 이상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그녀는 도서관으로 돌아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사학과 학생의 본능이 발동했다. 과거를 캐는 일이라면 그녀는 자신 있었다. 일단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그날 저녁 소희는 도서관 폐관 작업을 하다가 문득 생각났다. 지역 신문 아카이브. 마을 도서관은 50년치 지역 신문을 마이크로필름과 스크랩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혹시 모를 단서가 있을지도 몰랐다. 내일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봐야겠다. 진우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멈춰섰다. 등 뒤에서 느껴지던 시선이 신경 쓰였다. 그 학생이 자신을 어떻게 봤을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한 걱정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선로 재배치.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그 말. 바다 위에서 너무 오래 살았던 탓이었다. 진우는 주머니 속 회중시계를 만지작거렸다. 다음 날 오후 소희는 도서관 지하 자료실로 내려갔다. 구석에 쌓인 스크랩북들은 이 마을의 지난 50년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어디부터 찾아봐야 하지? 소희는 막연했다. 그 노인의 나이가 70 전후로 보였으니 활동 시기는 아마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일 것이다. 첫 번째 권. 마을 축제, 어선 출항식, 태풍 피해 기사들. 평범한 항구 마을의 일상이었다. 두 번째 권도 마찬가지. 소희는 점점 지루해졌다. 어쩌면 그냥 자신의 착각일지도 몰랐다. 세 번째 스크랩북을 펼치는 순간이었다. 1988년 3월 12일자 경제면. 동아해운 아시아 무역로 신규 개척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아래 사진. 양복을 입은 두 명의 중년 남성이 악수하고 있었다. 동아해운 공동대표 서진우 선장 왼쪽과 박현철 이사. 소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서진우. 사진 속 남성의 얼굴은 젊었지만 그 눈빛과 고든 자세는 분명 어제 본 그 노인이었다. 공동대표. 선장. 그는 단순한 선원이 아니라 회사를 경영하던 인물이었다. 이게 정말. 소희는 황급히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동아해운은 80년대 중반 설립된 중견 해운사로 한국과 동남아를 잇는 무역로를 개척하며 급성장했다고 했다. 서진우는 20년간 원양 항해를 경험한 베테랑 선장 출신으로 실무를 총괄했다. 박현철은 자금과 경영을 담당했다. 소희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다. 1990년, 1992년 기사는 점점 늘어났다. 동아해운은 승승장구했다. 그런데 1993년 이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동아해운 내부 분쟁설, 경영권 다툼 루머. 1994년 6월 기사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회사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암시였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기사가 나왔다. 동아해운 서진우 대표 정격 사임. 박현철 단독 체제로. 1995년 2월. 짧은 기사였다. 개인 사유로 사임했다는 공식 입장만 있을 뿐 자세한 경위는 없었다. 그러나 소희의 눈에는 이상한 점이 보였다. 사진 속 박현철의 표정이 너무 밝았다. 동업자가 떠난 상황치고는 뭔가 있었구나. 20년. 그는 20년 동안 이 작은 마을에서 정기공으로 살아온 것이다. 한때 동아시아 해운을 주름잡던 선장이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 소희는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감춰진 이야기였다. 그녀는 사학도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하지? 1994년 겨울 동아해운 본사 회의실. 서진우는 계약서를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신규 항로 개설을 위한 투자 계약서였는데 뭔가 이상했다. 현철, 이 조항은 우리가 합의한 내용과 다른데? 진우 형, 법률 용어라 그래. 내용은 똑같아. 변호사가 그렇게 쓰는 게 정식이래. 진우는 석연치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20년을 바다에서 보낸 사람이었다. 파도와 바람은 읽을 수 있었지만 법률 문서는 낯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철을 믿었다. 10년을 함께 회사를 키워온 동료였으니까. 그래, 자네를 믿지. 진우는 서명했다. 그 순간 현철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지만 진우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문제가 터졌다. 회사 계좌에서 거액이 사라진 것이다. 진우가 다급히 현철을 찾았을 때 그는 태연했다. 형이 승인한 거잖아. 여기 서명 있고. 현철이 내민 서류에는 분명 진우의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내용은 달랐다. 투자금이 아니라 현철 개인명의 계열사로 자금을 이체하는 승인서였다. 이게 무슨... 내가 서명한 건 투자 계약서였어. 법적으로는 이게 유효해, 형. 진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현철아, 우리 10년을 함께 했잖아. 이럴 거면 왜? 형은 바다나 잘 아는 사람이야. 경영은 내 몫이었고, 이제 형 몫은 끝난 거야. 냉정한 목소리였다. 진우는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다. 폭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 그해 겨울, 진우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소송을 하면 회사는 스캔들에 휩싸일 것이고 수백 명의 직원들이 피해를 볼 것이었다. 현철은 그걸 노렸다. 형, 조용히 물러나. 직원들 생각해서라도. 소송하면 회사 망해. 진우는 밤새 고민했다. 선교 위에서 수없이 내렸던 결단들. 태풍 속에서, 안개 속에서 그는 언제나 옳은 방향을 선택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느 쪽도 옳지 않았다. 새벽, 진우는 결정했다. 그는 사임서를 썼다. 개인 사유로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진우는 항구를 떠났다. 그리고 20년간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다. 현철은 회사를 성공적으로 매각하고 재벌이 됐다. 언론은 그를 해운업계의 거물이라 불렀다. 진우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다. 현재, 진우는 작은 숙소에서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소희가 자신을 알아본 게 분명했다. 도서관에서 뭔가를 찾았을 것이다. 결국 들키는구나.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20년을 숨어 살았지만 과거는 영원히 묻히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다. 안에는 원본 계약서, 사본, 회계장부, 현철의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진우는 이것들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복수보다는 침묵을 택했었다. 하지만 이제 소희는 사흘 동안 고민했다. 어떻게 진우에게 접근해야 할까? 하지만 그녀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마을에 큰 소식이 터졌다. 현대종합개발, 해안가 대규모 리조트 건설 추진. 마을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 앞에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항구 주변 해안가 3만 평을 매입해 특급 호텔과 요트 마리나를 건설한다는 내용이었다. 현대종합개발? 그거 박현철 회장 회사 아니야? 누군가 말했다. 소희의 귀가 번쩍 뜨였다. 박현철, 진우를 배신했던 그 사람. 그녀는 공고문 하단을 자세히 봤다. 사업 주체는 현대종합개발, 대표이사 박현철. 설마. 소희는 급히 도서관으로 돌아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박현철은 동아해운 매각 후 부동산 개발업으로 전업해 재벌이 됐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해안가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다. 여러 어촌 마을을 밀어내고
리조트를 세운 전력이 있었다. 주민들 반발은 없었나? 기사를 더 찾아보니 박현철의 수법이 보였다. 처음엔 후한 보상을 약속하다가 나중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수용했다. 주민들이 저항하면 용역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이건 알려야 해. 소희는 자료를 정리해 마을 이장을 찾아갔다. 이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들었다. 설명회에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해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이틀 후 마을회관에서 설명회가 열렸다. 현대종합개발 직원들이 나와 장밋빛 미래를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현대식 아파트 분양. 주민 일부는 솔깃해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낡은 집보다야. 잠깐만요. 소희가 손을 들었다. 개발업체 직원들이 그녀를 쳐다봤다.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약속된 보상이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리조트가 들어서면 어민들은 생계를 잃게 됩니다. 아가씨, 그런 건 전문가가 판단할 문제고. 전문가요? 저도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현대종합개발은 세 곳에서 주민소송에 휘말렸고 한 곳은 아직도 법정 다툼 중이에요. 회관 안이 술렁였다.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개발업체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밤 소희는 도서관 앞에서 진우와 마주쳤다. 그는 가로등을 점검하고 있었다. 소희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잠깐 할 말이 있어요. 진우는 사다리에서 내려왔다. 그의 눈빛에 이미 각오가 서려 있었다. 알고 있지? 내가 누군지. 네. 그래서 뭘 원하나? 소희는 준비해온 기사 복사본을 꺼냈다. 박현철이 이 마을을 개발하려고 해요. 주민들을 내쫓으려고요. 당신과 똑같이. 진우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아니에요. 당신 문제예요. 20년 전 당신이 침묵했을 때 그 사람은 더 큰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해요. 나는 이미 늙었어. 싸울 힘도 없고 힘은 제가 보탰어요. 할아버지한테 필요한 건 증거예요. 박현철의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거요. 진우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소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지나간 바다를 다시 항해할 수는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폭풍이 다시 오면 경험 있는 선장이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우는 소희를 오래 바라봤다.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 자신과는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젊은 날의 자신과 겹쳐 보였다. 진우는 자신의 숙소로 소희를 안내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가방. 여기 있어. 현철의 비리 증거, 계약서 원본, 회계장부, 횡령 기록. 이걸로 뭘 할 건가? 일단 주민들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당신의 명예도 되찾아야죠. 명예 같은 건 필요 없어. 다만 그는 창밖 마을을 내다봤다. 이 마을만큼은 지키고 싶군.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희는 밤새 서류를 분석했다. 진우가 보관한 자료는 완벽했다. 계약서 원본과 조작본의 차이, 현철의 비자금 조성 내역, 허위 회계 기록. 이것만 있으면 박현철의 과거를 폭로할 수 있었다. 이틀 후 소희는 지역 신문사 기자를 접촉했다. 30대 중반의 탐사보도 기자 한민수는 자료를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다. 이거 진짜예요? 서진우 선장이 직접 보관해온 겁니다. 서진우? 그 동아해온 서진우 선장이요? 살아계셨어요? 한민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10년 전부터 박현철의 비리를 추적해왔지만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폭탄이 놓여 있었다. 기사화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서진우 선장을 직접 만나야 해요. 인터뷰 없이는 신빙성이 떨어져요. 소희는 진우를 설득했다. 처음엔 완강히 거부하던 그도 마을 주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보며 마음을 바꿨다. 좋아. 아직. 일주일 후 기자 회견장이 마련됐다. 마을 회관 앞 수십 명의 기자와 주민들이 모였다. 진우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다. 낡았지만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저는 서진우입니다. 동아해운의 공동 설립자였고 20년 전 이 자리에서 사라진 사람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회사를 지키고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박현철이라는 사람에게 더 큰 힘을 주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우는 서류 가방을 열었다. 여기 있는 것은 20년 전 박현철이 저를 배신하고 회사를 가로챘던 증거입니다. 계약서 조작, 횡령, 배임. 그는 동업자를 속이고 회사를 사유화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일제히 셔터를 눌렀다. 그리고 지금 그는 같은 방식으로 이 마을 주민들을 내쫓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20년 전 제가 지키지 못한 정의를 지금이라도 바로 세우고 싶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한때 태풍 속에서 선원들에게 명령을 내리던 그 목소리가 돌아와 있었다. 내가 숨어온 이유는 탐욕이 바다를 더럽히지 않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탐욕은 제가 떠난 후에도 계속 자라났습니다. 제 침묵이 그것을 키웠습니다. 그 책임을 지기 위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견이 끝나자 기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질문이 빗발쳤지만 진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준비해온 증거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소희가 그의 뒤를 따라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모르겠어.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뚫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두려웠나요? 소희가 물었다. 아니, 후련해. 진우는 미소 지었다. 그것은 20년간 잊고 살았던 표정이었다. 그날 저녁 기사가 터졌다. 해운업계 거물 박현철, 20년 전 동업자 배신 의혹 메이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박현철의 과거가 낱낱이 드러났다. 증권가는 충격에 휩싸였다. 현대종합개발 주가는 폭락했다. 박현철은 긴급 기자 회견을 열었지만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진우가 제시한 증거는 너무 명확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마을 주민들은 진우를 찾아와 감사를 표했다. 리조트 개발 계획은 전면 중단됐다. 현대종합개발은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선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우는 담담하게 답했다. 그날 밤 진우는 방파제에 앉았다. 소희가 옆에 함께 앉았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지.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지는 않을 거야. 진우는 수평선을 바라봤다.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자신이 항해를 멈춘 게 아니라 잠시 닻을 내렸던 것뿐이라고. 새로운 항해가 시작되는군. 늙은 선장의 항해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항해였다. 마을은 평온을 되찾았다. 해안가 개발은 완전히 백지화됐고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진우 자신에게 일어났다. 서 선장님, 오늘도 점검 나가세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정기공 할배가 아닌 서 선장님이라 불렀다. 네, 중앙로 쪽 전등이 깜빡인다고 해서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젊은 주민이 다가왔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 일은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정말이었다. 진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바다를 떠났지만 바다의 정신을 잃은 건 아니었다는 것을. 가로등을 고치는 일도 선박을 운항하는 일도 본질은 같았다. 누군가에게 길을 밝혀주는 일. 도서관 앞에서 작업하던 진우에게 소희가 다가왔다. 그녀는 두툼한 노트를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보세요. 완성했어요. 뭐가? 할아버지 이야기요. 아니, 서진우 선장의 항해일지. 소희는 노트를 펼쳤다. 거기엔 진우의 생애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첫 항해부터 동화해온 설립, 배신과 침묵, 그리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까지. 내 이야기가 뭐가 특별하다고.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에요.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그래도 다시 일어선 사람의 이야기예요.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겐 용기가 될 거예요. 고맙네. 내 인생을 이렇게 기록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할아버지 덕분에 진짜 역사가 뭔지 배웠어요. 기록된 것만이 역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선택과 용기가 역사라는 거려. 해질녘 진우는 항구 방파제에 앉았다. 소희가 옆에 함께했다. 할아버지는 다시 바다로 나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미 바다에 있어. 이곳도 바다야. 사람들 사이에서, 이 마을에서 나는 여전히 항해하고 있어. 소희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노트를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문장을 적었다. 서진우 선장은 바다를 떠나지 않았다. 다만 다른 항로를 선택했을 뿐이다. 진우는 그 문장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그는 도망친 게 아니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것이었다. 소희. 네. 자네도 좋은 항해를 하게 될 거야. 이미 시작했으니까. 소희는 진우의 말뜻을 알았다. 그녀도 자신만의 항해를 시작했다. 역사학도로서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을.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작업복을 입고 공구함을 챙겼다. 오늘도 마을 어딘가에서 그를 기다리는 고장난 가로등이 있을 것이다. 밖으로 나서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그는 걸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고하게. 70평생을 살아온 이 몸으로 여전히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서진우.